예, 경기 남양주갑 민주당 조홍천 의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의 정치 공세로부터 정부를 방어하고 옹호하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총리 이하 내각에 전하는 것도 여당 의원으로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시중에서 요즘 아쉬워하는 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아쉬워하시는 것들 들어보니까 책임을 잘 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전 정부, 전 정부 탓을 하고 야당의 발목 잡기다, 언론의 프레임 탓이다, 이런 게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내각은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은 이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역대 모든 정부가 반복해온 악습이라고들 하십니다. 이게 자꾸 지나치면은 집권 세력에 대한 불신의 단초가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남을 탓하고 핑계대는 정부가 아니고 책임지는 정부, 즉 책임은 정부가 지고 영광은 국민한테 돌리는 최초의 정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들 하십니다. 좀 너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해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억울해도 당당하게 책임을 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국민들께서도 지금은 당장 쓰지만 그게 몸에 좋다라는 그 정부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고 또 진정성을 받아들여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 2018년은 저희 남양주 출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 지으신 지 200년 되는 해입니다. 목민심서에 보면은 아첨을 잘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간정을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디 총리님 이하 강요들께서는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통령님을 잘 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 이 내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작년 5월 11일 이 정부 임기 시작하고 그 다음 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비서실에서는 비서실이 각 부처를 1대1로 관리 감독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정책 어젠다 중심으로 할 것이고 부처의 자율성 및 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강요의 책임도 그만큼 엄중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3개월여가 지난 지금 모든 부처에 대해서 그러면 과거보다 자율성이 더 진작이 되었고 장관의 지휘성이 강화되었으며 강요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도 또한 드립니다. 총리님. 네. 예. 지난 5월 27일 총리께서 유럽 순방 중에 기자단 인터뷰 중에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개각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 일 중심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관리하는데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다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래서 시중에는 이게 개각이 곧 임박했구나 라는 관측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석 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우선 검증의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국회가 휴회 중일 때 청문 요구서를 보내드릴 수가 없었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코드 인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드 인사란 것이 책임 정치와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코드라고 해서 무슨
과거의 행동을 같이 했다는 것으로만 국한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철학을 함께 한다든가 예, 철학을 같이 네네. 하고 책임을 같이 하고 네네, 서로 신뢰를 갖고 예, 있다라든가 공동 운명체로 생각을 하는 네, 그런 점에서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4월 총선 때까지 약 2년여 동안 전국 선거가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명운을 걸고 성과를 극대화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동감입니다. 이런 시기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재청권 행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한번 좀 국민들의 바람의 귀를 또 한번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연 저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일요일 날 국회 나오셨다가 괜히 뭐 엇박자다, 갈등이 있다. 어제 하루 종일 도대체 그 보도를 얼마나 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요. 이미 언론과 또 야당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여질 만한 거리를 주신 게 아닌가. 즉 이게 어떤 뭐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상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건강한 토론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저 뒤에서 하시고 TV 앞에서는 좀 자제하신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해주겠습니다. 저 혁신본부라고 있죠? 혁신본부. 예,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8월 13일 날 혁신성장 전략 투자 방향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 걱정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혁신성장의 플랜을 짜고 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뭐 짜고 집행하는 것보다도요. 네. 혁신성장 장관회가 있어서 이제 큰 가닥과 정책은 거기서 하고요. 혁신성장본부는 그 관계부처와 이제 민간까지 합동으로 해서 조금 뭐 전위대라고 할까요? 또는 실천에 현장 가서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의 창조경제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도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 그렇게 성공했다고 오히려 실패했다고 하는 평가가 압도적이죠.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이 4차 산업혁명 미래 먹거리 같은 것을 아주 기발한 상상력 또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더라도 성공만 하면은 이게 당분간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효자가 될 수 있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찾자는 건데 관료들은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에 그 집착을 하다가 그게 나중에 성공이 되지 못하고 실패될 경우에 문책을 당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혁신성장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과 관료의 평소 그 습성이랄까요? 그동안에 쭉 덕목으로 여겨져 왔던 것과 그 일치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즉 창조경제의 그 실패를 답습할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공감합니다. 공무원들이 뭐 누워서 침 뱉깁니다만은 혁신 성장은 시장으로 봐서는 창조적 파괴고 국가 경제로 봐서는 사회 경제 모든 시스템의 개혁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기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적해 주신 그 취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성장본부를 하면서 민간도 같이 하고 있고 민간 자문위원 한 200분 정도 제가 모셔서 하고 있고 혁신성장본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시하기를 사무실을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무실에 지정석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지시하지 말라고 했고요. 보고서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같은 생각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더 저희가 이 공무원적인 그 스테레오타입적인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혁신성장하면서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또 민간과 시장에서 역동성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부나 이 공공부문 어디까지나 그런 것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공무원들은 이거 괜히 내가 주도적으로 주장했다가 나중에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든가 또 최근에 그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서서 접시 닦다가 깨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자기 생존 보호 본능 같은 게 그런 기제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호되게 당한 그런 부처에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 당신들이 창의적으로 정말 사심 없이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그 어떤 기발한 상상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형사적인 책임 혹은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것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지만이 가능할 것이고 우리 R&D 예산 뭐 GDP 대비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성공률이 뭐 70% 80%라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놀랐어요. R&D라는 게 10개 중에 하나 건지면 정말 다행인 것이 저 선진국적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70% 80%라는 거는 단기 성과에 집중하고 또 거의 다 이루어진 거 상용화시키는 그런 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쓰라고 R&D 예산이 그렇게 세계 2위 수준으로 갖다 넣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혁신성장과 R&D 이거 합쳐가지고 왜 이런 데다가 돈을 갖다 넣느냐. 이게 두려워서 주저하는 한은 혁신성장이 그렇게 잘 될 것인가 라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R&D까지 포함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R&D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뭐 거의 같은 걱정을 뭐 어때뭐 오람된 말씀이지만 더 이상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공직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인센티브 시스템은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많이 설치지 않고 무사한 일하고 편하게 하고 이런 쪽에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승진이나 전보도 그 연공 서열이나 소위 뭐 밥그릇으로 되어 있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의 이 적극적 행정에 대한 면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하나지만 그건 소극적인 면에서 인센티브의 변화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면에서의 그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작지만 저희 기재부에서 그 혁신성장본부를 부처화하면서 저는 작은 소망이 그 혁신본부가 그와 같은 저희 공공부문 정부의 개혁에 좀 진앙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는 저희 뭐 기재부 또 다른 부처까지도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행정 변화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유경제 같은 것이 행정 부분에 엄청나게 도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 5년, 10년, 15년 뒤에 지금 같은 행정 시스템이나 조직 관리나 인사 시스템은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점에 있어서 공직사회 인센티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싶고 또 우리 뭐 행안부가 또 주무부서일 수도 있고요. 같이 또 더 좀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문제의식은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 그 해결책을 많이는 못 찾고 있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행정 관료들의
정보 우위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착화되다가는 머지않아 관료들이 가장 뒤떨어지는 그런 집단이 될까 두렵습니다. 총리님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님도 그렇고 이렇게